나의 어머니는 95년 긴 생을 마감했습니다. 95년 평생 나를 옥죄고 간섭하던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나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끊어진 낡은 쇠사슬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해방감은 일종의 자유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멎던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죽음보다 더한 끝을 알 수 없는 지옥의 한가운데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땅에 묻은 직후부터였습니다. 나의 집,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의 안식처였던 공간이 한순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아늑한 거실, 따스한 온기가 가득해야 할 안방, 그 모든 공간에서 설명할 수 없는 퀴퀴하고 축축한 흙냄새가 나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바깥에서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환기를 시키고 방향제를 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냄새는 점점 더 진해져 나의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마치 깊은 땅 속에서 죽은 무언가가 천천히 썩어 올라오는 듯한 그 역겨운 향은 나의 옷, 나의 침구, 심지어는 샤워를 하고 나와도 나의 피부 깊숙이 박힌 듯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그 냄새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욱 끔찍하게 변모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나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아. 절규하는 듯한, 때로는 비명처럼 찢어지는 듯한 그 목소리는 나의 잠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명처럼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는 언제나 폐쇄된 무덤 속이었습니다. 차가운 흙더미에 짓눌려 허우적거리는 어머니가 나를 향해 핏기 없는 손을 뻗었고 그 곁에서 악취 가득한 어둠 속에 잠긴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끊임없이 나를 덮쳤습니다. 잠결에 터져나오는 나의 비명 때문에 이웃들은 새벽마다 나의 집 문을 두드리며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나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푸르스름하게 죽은 낯빛이 되었고 나의 눈은 충혈된 채 초점을 잃었습니다. 음식은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 위액만 역류했고 체중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거울 속 나의 모습은 앙상한 몰골에 핏발 선 눈, 신경질적인 표정을 한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가 나를 비웃는 듯한 환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미쳐 죽겠어. 나의 몸과 정신이 동시에 빠르게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이 모든 고통이 김지관이라는 사람이 명당이라며 거에게 소개했던 어머니의 묘 자리 때문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땅이 분명 뭔가 잘못된 곳이라고, 그곳에서 모든 불길한 기운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풍수지리의 문외한이었던 나는 명망 높다는 김지관의 말을 맹신했습니다. 그는 95세까지 장수하신 어머니를 모실 최고의 명당이라며 충북 깊은 산자락에 양치 바른 터를 추천했고 나는 효도를 다하려는 순수한 마음에 기꺼이 나의 노후, 자금 중 상당의 무려 2억 원을 주저없이 지불했습니다. 나는 평소 무속인이나 점쟁이 같은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당시 어머니의 죽음 이후 너무나 경황이 없고 마지막 돌이라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진한 행동들이 거대한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나의 발길은 절로 김지관의 사무실을 향했습니다. 더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시오, 김지관, 내 전화 왜 안 받소?
다급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계속 길게 연결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의 전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아주 불길하고 음습한 예감이 나의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냉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차를 몰아 김지관의 사무실이 있는 도심 외곽의 허름한 건물 2층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의 사무실을 올려다보자 낡은 간판은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창 안쪽은 이미 온통 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천천히 마치 늪에라도 빠진 것처럼 무겁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깊부연 유리 너머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사무실. 벽에 테이프로 대충 붙어있는 큼지막한 손글씨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나는 그것이 무언가 불길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쪽지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단 3글자, 임대, 문에. 순간 나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쉰 얼음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임대, 문에. 말도 안 돼 겨우 3개월 만에. 이럴 리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이런 상황에서 쓰라고 있는 말이었나.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듯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명당을 팔아넘긴 사기꾼 김지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차가운 현실이 나의 뒤통수를 망치로 후려갈기듯 강타했습니다. 노후 자금 중 가장 큰 돈이었던 2억 원이 그렇게 허무하게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나는 그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한없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나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등을 쳐먹은 파렴치한 사기꾼의 기만과 나의 어리석음이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배신감은 나의 숨통을 조여왔고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돈뿐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나의 오감을 덮치며 나를 짓눌렀습니다. 김지관이 사라졌다는 차가운 현실은 나의 뇌리에 망치질을 해댔습니다. 노후 자금 2억을 잃었다는 분노보다 나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기만, 그리고 이 모든 불길한 일이 혹시 돈 문제보다 더 큰 것과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폐인처럼 허름한 김지관의 사무실 앞에서 며칠을 서성였습니다. 비에 젖고 바람에 말려 지쳐갈수록 끈질기게 나를 덮치는 그 흙냄새와 환청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나의 공포는 김지관이 아니라 그가 명당이라고 팔았던 어머니의 묘, 자리에서 비롯된다는 확신이 나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돈 문제가 당장 나의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공포였습니다. 나는 나의 차에 몸을 싣고 어머니 묘가 있는 충북의 작은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이 모든 공포의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서였습니다. 비포장도로로 이어지는 산길을 운전하며 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미치게 만드는가? 어머니가 정말 편안하지 못한 것인가? 하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낡은 정자에는 백발의 노인 몇몇이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척한 몰골의 나를 낯선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꾸벅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어르신들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 묘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묘 자리를 설명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의 말에 노인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교차했습니다. 몇몇은 혀를 찢찢 찾고 몇몇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한 노인이 주름진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체념과 깊은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이,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나? 혹시 그 양지 바른 절 옆 묘터 말인가? 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를 그곳에 모셨는데 근래 들어 집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생겨서 죽을 지경입니다. 온 집안에 흙냄새가 나고 밤마다 환청에 시달려 잠조차 잘 수 없습니다. 나의 말을 들은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혀를 찢찢 차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거기가 어떤 땅인지 알고 모셨을까? 젊은이가 모르는 소릴세. 그 땅은 말이야, 수십 년간 한 맺힌 유골이 이미 묻혀있던 곳이었어. 옛날 아주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자가 아무렇게나 묻혀있던 땅이었다네.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나의 귓가를 날카롭게 찢고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원한 깃든 유골이라니.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땅에 유골이 묻힌 후로 마을에는 끊임없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병들거나 젊은이들이 갑자기 죽는 등 불행이 끊이지 않아 오랫동안 비워둔 채 사람들이 멀리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돈 많은 외지인이 명당이라며 거액을 주고 샀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차갑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직관에게서 거액을 주고 샀던 그 명당은 사실 가장 불길한 첩장지였던 것입니다. 첩장이란 이미 묻힌 묘 위에 또 다른 묘를 쓰는 것을 뜻했습니다. 풍수지리상 최악의 금기이며 망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는 수십 년간 묵은 원혼이 깃든 유골까지 있었다니 나를 덮치고 있던 공포는 이제 실체를 가지고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2번 죽인 셈이 되었습니다. 편안히 모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한 고통 속에 밀어넣은 거야. 죄책감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공포의 근원은 단순히 어머니의 원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묻혀있던 오래된 유골의 원한까지 합세하여 나를 끔찍하게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이 엄청난 실수가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려던 나의 의도를 완전히 비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어머니와 이름 모를 유골, 두 영혼을 모두 괴롭히고 있었어 나의 가슴은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터질 듯 아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의 금전적 손실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파묘를 결정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려면 파묘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과 함께 나는 용하다는 무속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이는커녕 미신 타령한다며 손살에 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골 노인이 전설처럼 전해오는 아주 먼 산골에 사는 무속인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는 나의 차를 몰고 무속인이 있다는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는 아스팔트 길을 벗어나
시골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고 이내 거칠게 솟은 바위길과 자갈밭을 요동치며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달렸을까. 좁고 험한 비포장. 임도는 더 이상 차가 전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차가 고장나는 것을 넘어 사고라도 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인적 없는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정적이 나를 에워쌌고 풀벌레 소리만이 귀청을 때리는 고요함 속에서 나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온몸은 이미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겨우 도착한 그곳은 말 그대로 인간의 발길이 끊긴 듯한 외딴 암자였습니다.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어둠 속에 앉아있던 한 노파가 나를 응시했습니다. 덥수룩한 백발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깊은 눈은 나의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형형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제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셨구려. 자네의 고통이 여기까지 느껴졌소. 이미 죽은 자 위에 또 다른 죽은 자를 얹었으니 그 기운이 얼마나 엉켰겠소. 두 영혼 모두 편치 못하고 그 엉킨 원한이 산자인 자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 참으로 지당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곳까지 찾아왔으니 하늘도 무심하지만은 않구려.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한 온기와 함께 나의 모든 고통을 헤아리는 듯한 깊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3개월간 쌓였던 나의 모든 절망과 고통이 한순간에 그녀의 말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도리를 다하려던 나의 마지막 노력이 결국 두 영혼을 괴롭힌 죄가 되었음을 나는 그제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나의 눈에는 체념과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하는 처절한 결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파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무속인을 만난 다음 날, 나는 그 노파의 지시에 따라 파묘에 필요한 인부들을 모았습니다. 전날 산골 노인에게 들은 첩장의 진실, 그리고 무속인의 침착하지만 단호했던 확신은 나의 남은 이성과 한미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지옥 같은 3개월을 끝내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녀의 말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망설일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뚫린 듯 퍼붓는 비와 날카롭게 몰아치는 바람으로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거친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고 거센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의 차는 진흙탕이 된 산길을 힘겹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빗물에 미끄러워진 좁은 비포장 임도는 헤드라이트, 불빛조차 제대로 뚫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차를 댈 수 없는 곳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우산도 소용없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인부들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뼈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사정없이 얼굴을 때리는 빗물은 나의 공포를 더욱 적나라하게 자극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니 무속인은 이미 비옷을 입고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횃불은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섬뜩하게 불꽃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린 흙냄새와 섞인 이상한 향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이미 산에 도착해 대기 중이던 인부들은 비바람 속에서 봉분 옆에 삽과 괭이 등 장비들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무속인은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인부들에게 지체 없이 봉분을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부들은 망설임 없이 낡은 삽과 괭이를 들고 어머니의 봉분을 파내려갔습니다. 축축한 흙이 삽날에 질척이며 달라붙었습니다. 한 삽 한 삽 팔 때마다 퀴퀴하고 차가운 흙냄새가 나의 코를 찔렀습니다. 지난 3개월간 나를 괴롭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나의 후각은 이제 그 냄새를 공포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땅 속에서 올라오는 축축하고 음습한 기운은 내 몸을 휘감았고 나는 인부들이 삽질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삼날이 드디어 단단한 나무에 닿았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비가 들이쳐 관 위는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인부들은 망설임 없이 관 뚜껑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속인이 갑자기 삽을 든 인부들에게 날카롭게 손짓을 해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횃불의 불빛을 받아 비바람 속에서도 더욱 번뜩였습니다. 멈추시오. 잠깐만 뭔가 이상하요. 무속인은 관 위로 엎드려 축축한 흙냄새를 맡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명확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밑을 더 파보시오. 나는 그녀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지독한 비바람 속에서 인부들도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의 눈빛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인부들에게 다시 삽을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부들은 어머니의 관을 조심스럽게 들춰내고 그 밑을 파내려 가자 곧이어 또 다른 나무관이 드러났습니다. 나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낡고 썩어가는 듯한 나무,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있던 흔적이 역력한 관이었습니다. 무속인은 차분하게 인부들에게 그 관 뚜껑을 열게 했습니다. 낡은 관 뚜껑을 여는 순간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갇혀있던 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관 안은 오랜 세월 흙과 물이 스며들어 시커멓게 썩어 있었고 축축하게 해진 천 조각들이 흙먼지에 뒤섞여 보였습니다. 무속인이 횃불을 가까이 대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찌꺼기들을 걷어내자 비로소 그 아래에서 낡고 색이 바랜 비단 수의가 보였습니다. 수의는 습기에 절어 본래의 빛을 잃었고 그 안에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게 뒤섞인 유골이 엉켜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섬뜩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어머니를 모신 그 땅에 먼저 묻혀있던 유골이요. 첩지의 진짜 주인이요. 노파는 유골을 횃불로 비춰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한이 보통이 아니요. 자네를 괴롭히던 악몽과 냄새, 환청. 모두 이 유골의 원한 때문이요. 어머니의 영혼도 이 원한에 묶여 편치 못하셨을 거요. 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나의 공포가 눈앞에 이 낯선 유골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무속인은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했습니다. 새겨 들으시오. 자네가 지금 겪는 고통의 진짜 뿌리가 이 유골이요. 이 원한을 남겨두고 가면 자네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할 거요. 이 저주는 끊어지지 않고 자네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갈 것이요. 그녀의 말은 나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순간 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낯선 유골. 이 유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나의 눈앞에는 법적인 문제와 막대한 금전적 부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연고도 없는 유골의 파묘와 재매장을 진행하려면 까다로운 절차와 또다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김직관에게 2억 원을 날렸고 겨우 파묘 비용을 감당하는 나에게 또 다른 막대한 지출은 피하고 싶은 현실적인 벽이었습니다. 3개월간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은 나였지만 나는 눈앞의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고통을 끝내고 싶은 이기적인 합리화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남의 일까지 내가 나설 필요는 없어. 이 유골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어차피 어머니의 관은 이제 빼낼 테니.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 유골만 수습하겠습니다. 이 다른 유골은 일단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나중에 다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속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은 나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나는 첩장된 유골은 빗물 젖은 땅 속에 그대로 둔 채 인부들에게 다음 날 새벽 다시 어머니 관만 수습하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나의 이기심이 빚어낸 불완전한 미봉책이었습니다. 무속인은 침묵 속에서 나의 결정을 지켜볼 뿐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산을 내려왔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고 나의 발걸음은 흙탕물 속에서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겨진 첩장 유골의 원한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짊어진 채 나의 내면 깊숙이 불안감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잠잠해진 다음날 새벽, 나는 무속인과 인부들을 이끌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밤새 비가 그치자 산속은 더욱 축축하고 음산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안개인지 짙은 습기인지 모를 뿌연 기운이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어젯밤 그 비바람 속에서 덮여있던 어머니의 관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의 눈길은 자꾸만 그 아래에 버려두었던 또 다른 관 쪽으로 향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나는 인부들에게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관만을 들어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흙먼지와 빗물에 젖은 채 허옇게 변한 관을 지켜보며 나의 숨은 가빠졌습니다. 인부들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관을 봉분 밖으로 꺼냈습니다. 흙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그 관을 들쳐 메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나의 눈은 인부들의 손에서 잠시 비켜난 어머니 관 아래의 빈 공간을, 그리고 그 아래에 여전히 묻혀있는 낡은 관을 보았습니다. 싸늘한 불안감이 스쳤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 관을 그대로 화장터로 보냈습니다. 하얗게 타오르는 화장로 앞에서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나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던 그 관이 굉음을 내며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흔적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는 것을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 내내 나의 머릿속에는 흙 속에 남겨진 낯선 유골의 모습과 무속인의 싸늘한 경고가 맴돌았습니다. 이 원한을 남겨두고 가면 자네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할 거요. 나는 그 말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은 오직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나의 무너진 일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은 작고 차가운 유골함에 담겨 나의 손에 들렸습니다. 따뜻한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차가운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강물을 찾아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뿌렸습니다. 뿌옇게 퍼져나가는 하얀 가루를 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장례 절차와 파묘, 유골 처리는 끝났습니다. 나는 지옥 갔던 3개월간의 고통과 비바람 속 고된 파묘 작업으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오후 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나의 코끝을 덮치던 그 퀴퀴하고 축축한 흙냄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텅 비어버린 집안에는 지독한 악취 대신 평범한 생활의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나의 귓가에 맴돌던 아들아. 하는 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환청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감싼 것은 불길한 정적이 아니라 완벽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그곳에서 가장 심한 냄새가 났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지는 여전히 깨끗했고 젖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3개월 내내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의 존재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있었고 내가 꿈꾸던 명당은 사실 저주받은 땅이었지만 나는 역설적으로 전례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살았어. 드디어 살아남았다. 돈이든 체면이든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건진 것에 비하면 그 모든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렇게 애써 나 자신의 이기심을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복귀였습니다. 동료들은 수척해진 나의 모습을 보고 걱정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악몽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치려 했지만 왠지 모를 편안함이 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개운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평화가 나의 이기적인 선택 위에서 얻어졌다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한 채였지만 말입니다. 더는 나를 억누르는 어머니의 환청도 역겨운 흙냄새도 없었습니다. 나는 지옥의 터널을 지나온 후 찾아온 이 고요함을 탐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간섭하던 어머니의 그림자 대신 맑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설사 가짜라고 할지라도 이 평화가 나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렸던 나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고 그 작지만 소중한 행복에 취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는 사소한 순간에도 과거에 잔혹했던 공포를 잊은 채 나 자신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거야.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을 강물에 뿌리고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간 나의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3개월 내내 나를 괴롭히던 어머니의 환청은 완벽히 사라졌고 역겹던 흙냄새도 더 이상 나의 코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나를 덮치던 악몽도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혹시 또 다시 악몽이 찾아올까 불안했지만 아침이면 언제나 개운한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지난 3개월의 지옥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나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소한 행복,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롭게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순간들, 이전에는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생활도 완전히 안정화되었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에 조금씩 살이 붓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나의 표정이 밝아졌다며 진심으로 다행이라는 눈치였습니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여전히 큰 부담이었지만 그 돈으로 얻은 평화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도 더 이상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 아래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커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고 따뜻한 커피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나는 평온함 속에서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거야. 나는 결국 살아남았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저 멀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낯선 울음소리가 음악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속 소리려니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집중해서 화면 속 소리까지 한청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소리는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좀 더 또렷하게 흐느끼는 듯한, 그러나 뭔가 억눌린 듯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 소리를 잠시 껐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집안, 나의 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가 헛것을 들었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악몽이 나의 신경을 너무 날카롭게 만든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잔상일 뿐이야. 모든 공포는 끝났어.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자마자 그 낯선 울음소리는 다시 희미하게 섞여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번에는 퀴퀴하고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야. 나는 재빨리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고 화장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심장은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착각이야. 지난 고통의 흔적이 남아서 그래. 모든 건 끝났어. 나는 애써 침착한 척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안락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 커피의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는 나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최종적인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 낯선 울음소리도 희미한 흙냄새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나의 착각이거나 지난 고통의 잔상일 뿐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철저히 설득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책감 없는 완벽하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귀신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완벽하게 이겨낸 거야. 그러나 그날 밤 모든 나의 합리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잠자리에 든 나는 편안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뛰어놀던 푸른 들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나의 등 뒤에서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리고 등줄기를 타고 기어오르는 듯한 섬뜩한 감촉과 함께 축축한 손가락이 나의 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침대 mat 스탠드를 황급히 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방. 안 가득 다시 퍼져 있는 그 지독한 퀴퀴하고 축축한 흙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코끝을 넘어
목구멍 깊숙이 파고들었고 나의 귓가에는 다시 아주 희미하게 흐느끼는 듯한 낯선 물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의 가짜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축축한 손가락의 감촉, 다시 찾아온 지독한 흙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던 어린아이 같은 흐느낌. 그것은 지난 3개월의 고통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나는 잠이 든 채로 목이 졸리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다 겨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울렸습니다.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공포에 질린 채 웅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의 낯빛은 다시 푸르스름해졌습니다. 거울 속 나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깊은 불안감이 얼굴 가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나갔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 속 글자들은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동료들의 말소리는 웅얼거리는 잡음처럼 들렸습니다. 다시 시작된 악몽과 불면증, 그리고 코끝을 맴도는 그 퀴퀴한 흙냄새는 나의 일상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밤에만 나타나던 공포가 이제는 낮에도 나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불쑥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동료들은 그런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닌 점차 피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매번 지옥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흙냄새는 이제 전보다 더 진하고 역겨웠습니다. 나의 침실은 마취가 파헤친 무덤 속과 같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는 한층 더 강렬하게 나를 덮쳤습니다. 환청은 이제 나의 어머니 목소리뿐 아니라 흐느끼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함께 섞여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무덤 속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존재가 진흙에 뒤섞인 채 나를 향해 손을 뻗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존재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고통과 원한은 나의 심장을 직접 쥐어짜는 듯했습니다. 그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잠들 수 있었지만 꿈속에서의 공포는 더욱 선명해지고 물리적인 고통마저 느껴졌습니다. 가끔 잠에서 깨어나면 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거나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침대를 바라보며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밤새 내가 스스로를 핥힌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붙잡은 것인지 그 해답을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나의 변화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불안과 실망감, 그리고 이제는 명확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나의 비명과 몸부림에 잠에서 깨어나야 했고 흙냄새로 가득한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신 또 시작됐어요? 대체 왜 그래요?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아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그녀를 안심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나의 고통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불행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고통과 공포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의 곁을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 남겨진 것은 나 자신과 나를 조여오는 흙냄새, 그리고 환청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자리는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불쑥 소리 지르고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나의 모습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해고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막대한 돈에 이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내가 그 산속에 버려두고 온 이름 없는 존재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기심이 낳은 비극, 무속인의 경고가 나의 귓가에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이 원한을 남겨두고 가면 자네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할 거예요. 이 저주는 끊어지지 않고 자네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갈 것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외면했던 그 이름 없는 존재가 이제 나를 직접 찾아와 나의 숨통을 죄고 있었습니다. 내가 애써 버려두었던 원한이 나를 똑같이 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희망으로 그 산골의 무속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짐작대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을 수소문했습니다.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명성이 자자하다는 무당들을 찾아 문전성시를 이루는 유명한 점집부터 음습한 뒷골목의 허름한 무당집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나의 집안의 배경과 나의 절박한 심정을 설명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건드릴 문제가 아니오. 이미 뿌리 깊이 엉켜버린 원한이라. 게다가 당신이 짊어진 죄업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소. 어떤 무당은 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무당은 구판을 벌이면 해결될 것이라며 막대한 돈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내가 처음 만났던 무속인 같은 확신이나 연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의 돈만을 노리는 사기꾼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 내가 버려둔 이름 없는 존재의 원한은 감당할 수 없거나 혹은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한 업보를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두었던 그 원한은 이제 나를 붙잡아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나는 나의 집, 나의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절규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흙냄새는 더욱 진해지고 환청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창 밖에서는 비바람이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내가 한때 가짜 평화를 위해 치른 이기적인 대가였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나를 버렸고 내가 외면한 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죄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지옥의 한가운데 살아있는 채로 매장되었습니다.